자, 11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우리 문자 표현 코드 방식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어떻게 된다? BCD, ASCII, EBCD, 유니코드가 있고요. 존비트와 디짓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잘못 썼네. 여기 4입니다. 이렇게 4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비트가 하나씩 증가하고요. 디짓비트는 동일해요. 이거 앞에 회차 문제 보시면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비트수의 합계, 즉 2의 6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6승을 계산해 보세요. 2 6번 곱하면 돼. 2,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곱하면 총 64 나옵니다. 총 64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7비트라서 얘는 128, 얘는 256이고요. 유니코드라고 하는 우리 한글이나 한자, 아랍어 이런 거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거든요. 유니가 뭐야? 하나죠. 하나로 모두 통일했다. 그래서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는 16비트 또는 17비트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문자 표현 수는 65,000 또는 이게 뭐야? 65,000의 2배니까 12만, 13만 정도까지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냥 65,000 정도로 봅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ASCII니까요. 각 문자를 7비트로 표현하고 총 128개의 문자가 표현 가능하다 그랬어요.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보다 더 크게 해요. 됐죠? 8비트 이용합니다.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의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해요. 그래서 얘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캐릭터 어쩌고저쩌고예요. 그지? 미국에서 통신용으로 만든 겁니다. 다음에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각 나라별 언어 표현하는 거는 유니코드예요. 예로는 256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펌웨어 앞에 우리 2020년 2회 첫 번째 문제였나요? 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들 미용실 가서 빠마하는 거. 웨어는 소프트웨어예요. 즉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에 소프트웨어를 기록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한 거.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갱신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iOS, 안드로이드 모두 다 펌웨어다 일종의. 자,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요? 아니지. 얘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돼요.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죠. iOS 또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되면 갤럭시 좋아지잖아. 맞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전혀 관련이 없죠. 컴퓨터 연산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펌웨어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과거부터 기출문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칩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칩셋은 뭐냐면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CPU가 박혀요. 그리고 칩이 크게 두 개 있어요. 사우스 브리스와 노스 브리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녀석은 바로 CPU하고 주격장치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는 칩셋이에요. 얘가 중요 칩셋이 되고요. 나머지 이 녀석은 어떤 아이냐면 바로 버스요. 외부에 있는 USB 포트나 아니면 비디오 카드 포트나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러한 별도의 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메인보드에는 이렇게 두 개의 메인 칩셋이 존재하고 하나는 CPU와 주격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그 외 입출력 장치와 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문제를 볼게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판이다 그랬는데 이 기판은 이게 바로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얘는 메인보드죠. 우리 앞에서 시모스 바이오스 이야기하면서 위에 건전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건전지예요. 동전. 컴퓨터 뜯어보면 다 보입니다.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얘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좋아요.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 이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판 안쪽에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보이잖아요. 얘네가 바로 버스예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USB, 요거죠. USB도 뭐야? 일종의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비디오 카드 꽂는 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버스예요. 다른 장치와 연결하는. 메인보드의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건 얘네들이잖아요. 칩셋이 아니고. 칩셋은 여기에서 메인보드에 장착된 CPU나 그 외 장치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SD 또 출제됐네요. SSD.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고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섹터가 나눠져요. 옛날엔 이거 개수도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야구나 축구 경기 관람석 보시면은 트랙과 섹터가 있죠? 그 섹터 번호 있잖아. 그것처럼 자료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헤드가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발로 뻥 차면 이 부분에 기스가 쭉 나서 하드디스크가 손상된다 그랬죠? 근데 SSD는 얘는 칩으로 돼 있어.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맞네요. 자, 하드와 같이 바로 덮어쓰기를 할 수 있으며 읽기 쓰기 성능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약 50배에서 100배까지도 빨라요. 자, 650 나노미리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CD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블루레이는요, 파란색 빛깔을 내는 거죠. 그죠? 소음이 없고 발열이 낮으나 하드에 비해 외부 충격에 약하다? 이것도 잘못했네. 소음이 적어요. 발열도 적어요. 하드보단 적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도 강해요. 뭐 다 틀렸네.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 SSD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인터가 뭐야? 우리 인터체인지 이야기 하잖아요. 끼어들다 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럽트는요, 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야기할 때 A라고 하는 시스템이 CPU에서 처리가 되고 있을 때 중간에 B라고 하는 아이가 쭉 들어가서 얘를 멈출 수 있는 것을 선점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중단시키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게임이 멈춰지는 중요한 상황, 배터리가 다 됐을 때, 그치? 이걸 우리 외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를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인터럽트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원 이상.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즉 내부의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오류가 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됐죠? 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어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는 우리 운영체제 관리자가 얘네를 제어하는 것을 우리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뭐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중간에 멈춰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때 외부 인터럽트는 컴퓨터 외부에 의한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원 공급이 중단됐어. 컴퓨터 외부에서 배터리가 떨어진 거잖아. 이번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사용된 경우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합니다. 됐죠? 다음에 타이머에 의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 그랬는데 이것도 외부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 인터럽트에는 기계 검사 또는 외부 신호 또는 입출력 인터럽트, 이게 바로 뭐냐면 입출력 장치가 요청하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바로 외부 인터럽트 중에 입출력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야. 더 이상 뭐 하지 마!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입출력 장치의 입출력 준비 완료를 알리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터럽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부 인터럽트가 아닌 아이는 바로 이 녀석 2번만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CPU, 이것도 반복 출제됐죠. CPU가 있을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리고 얘네를 도와주는 바로 레지스터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CPU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시적인 기억 장소예요. 이거 메모리고요. 보통 SRAM을 씁니다. 속도 빠른 메모리를 써요.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플립플롭이나 레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속도가 느리다가 잘못된 겁니다. 됐죠?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는데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스템 정보를 저장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죠? 다음에 시스템 부팅 시 운영체제가 로딩되는 메모리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없어. 요즘에는 메모리 관리도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기억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산기라고 하는
안에 레지스터가 있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할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1 더하기 1을 먼저 할 거예요. 그 결과를 어디에 저장돼요? 누산기에 저장합니다. 얘네 다 레지스터예요. 가상기나 누산기. 누산기에 여기에 2를 저장해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저장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1을 더해요. 그래서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덧셈이나 이런 걸 계산하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가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연산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이 가산기나 누산기 같은 경우는 연산에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연산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제어 관련된 내용은 바로 누가 하는 거야? 제어 레지스터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이요. 파일 시스템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FAT 방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New Technology NTF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3 나오고 3.5 나올 때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거든요. 윈도우즈 3.5가 NT예요. New Technology. 그때 서버용으로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 NTFS입니다. 됐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전에는 FAT를 썼고요. FAT는 총 3가지가 있어요. FAT 방식이 있고요. FAT 16, FAT 32 방식이 있어요.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옛날에 우리가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씁니다. USB 메모리 포맷할 때, SD 카드 포맷할 때, 그죠? 블랙박스 포맷할 때 이걸로 하잖아. 어? 아우, 블랙박스에서 제 SD 카드를 인식을 못해요. 보니까 NTFS로 포맷한 거야. 요즘에는 뭐 용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도 지원을 하지만 예전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지원을 하지 않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성능 및 안정성이 당연히 우수합니다. 당연히. 다음에 하드디스크 논리 파티션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EXFAT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256테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256테라바이트니까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요즘에 용량 큰 거 사봐야 16테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도 안 써. 응?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파티션 크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즘에 많이 또 쓰고 있는 EXFAT 같은 경우는 이 자체도 없어. 그냥 하드디스크의 볼륨 크기가 해당하는 디스크의 크기가 돼요. 제한이 없이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하드디스크 논리 파티션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256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하지만, 됐죠? 이렇게 논리 파티션의 크기 제한이 없는 것은 EXFAT라고 하는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그런 방식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400메가 이하의 볼륨이라고 하는 건 디스크 하나를 의미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메가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 안 해요. 근데 요즘에 400메가로 쪼갤 이유가 없지. 기본적으로 1테라 단위로 쪼개잖아요. 맞습니까?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윈도우즈 98, 95 이때는요. 만약에 내가 바탕화면에다가 중요한 파일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부팅이 안 돼. 그 중요한 파일을 꺼내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그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바탕화면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지금 NTFS는 보안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계정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윈도우즈 7 이후부터는요. 바탕화면에 중요한 파일을 옮겨놓지 마세요. 다른 곳에 옮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해. 예.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중에서 컴퓨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가 있어요. 얘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디스크 관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 컴퓨터예요.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에 I 드라이브가 있고 파티션 14 있고요. 요거 이제 SD 카드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하드디스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볼륨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거 드라이브 하나, 이 용량 크기죠. 1.8테라짜리 D 드라이브로 할당이 돼 있죠. 이게 하나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이거 볼륨 우클릭해가지고 속성해서 볼륨 크기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문자, 여기 보면 D 드라이브, 여기 C 드라이브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것도 변경이 가능해요. 또 우클릭 누르면 포맷 기능도 지원해요. 대신에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디버그는 어디서 하냐? 디스크 검사에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중 폴더의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의 내용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폴더의 속성입니다. 폴더 옵션이 아니라 속성이에요. 그래서 특정 폴더를 선택하고 우클릭 눌러주고 속성을 눌러주면 표시되는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 폴더에 대한 속성을 하나 등록 정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폴더 이름이 나오네요. 그리고 종류, 위치도 나와요. 어디에 있는지, 용량도 나오네요. 디스크 할당 크기도 나오고요. 파일 크기, 개수 다 나오네요. 만든 날짜도 나오고요. 읽기 전용할 수도 있는지도 나와요. 자,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보안도 할 수 있어요. 또 이전 버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얘는 중요한 아이들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엔 사용자 지정이에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느냐면 어떤 유형의 폴더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항목이나 이런 것들 폴더의 최적화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사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 갑니다. 문서나 사진, 음악 등의 폴더의 최적화 유형 보이죠? 폴더에 대한 사용 권한과 그 다음에 공유 설정, 보완하고 요거 가능하고요.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파일을 어떻게 지우냐 여기서? 그런 거 없어. 맞죠? 폴더 아이콘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이요. 20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스템 복원이요. 왜 복원해야 될까? 새 장치를 설치한 후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좋아.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럼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네. 윈도우즈가 실행이 안 되는 거네. 이거 좋아. 복원해야죠. 누락되거나 손상된 데이터 파일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고자 할 때. 맞네요. 파일의 단편화를, 이 단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예요. SSD에는 이 없어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트랙과 섹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지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웠어. 이렇게 지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웠다고 쳐야겠지. 어떻게 지우지? 지우개로 이것만 지울 수 있나?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웠어.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다음에 이 부분에 저장이 돼요. 파일 용량이 크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면 쪼개져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우리 단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돌면서 내가 참조해야 될 파일들이 서로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죠. 파일의 단편화를 개선하고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킬 때는 뭘 한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19년 2회 1과목 기출문제 봤고요. 다음에 2019년 1회 기출문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본다. 과목별로 본다. 지금 중복되는 문제가 막 보이죠?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